네, 이번 강의는요. 지난번에는 2019년 3회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봤는데 이번에는 2019년 1회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에서 10번까지 10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예요. 망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네요. 망각은 뭐죠? 기억과 망각, 지각, 인지심리학에서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 인지심리학과 관련된 문제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먼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망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예, 틀린 거네요. 예. 그래서 실은 틀린 거냐 옳은 거냐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틀렸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게 아리까리한 거 말고요. 제대로 틀린 게 뭔지를 찾으시면 정답을 찾는 것이 훨씬 수월하실 것 같아요. 망각은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에서 모두 일어날 수 있다. 1번. 2번.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전의 정보를 더 많이 잃어버리는 현상을 쇠퇴라고 한다. 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전의 정보를 더 많이 잃어버리는 현상. 이게 쇠퇴다. 3번. 망각은 적절한 인출 단서가 없거나 유사한 기억 내용이 간섭을 해서 나타날 수 있다. 4번. 장기 기억에서 망각이 일어나는 주요 이유는 대치와 쇠퇴 현상 때문이다. 네, 이것도 틀린 것 같고 저것도 틀린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요. 정답은 몇 번이죠? 네, 4번입니다. 장기 기억에서 망각이 일어나는 주요 이유는 대치와 쇠퇴 현상 때문이다. 쇠퇴가 뭐죠? 우리가 망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글씨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옅어지고 지워지는 것.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 기억이 여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거 너무 필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이제 쇠퇴 현상인데 그게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고 했냐면 장기 기억이 아니라 단기 기억에서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장기 기억에서 망각이 일어나는 주요 이유는 대치와 쇠퇴 현상이 아니라 인출 실패가 대부분이다 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맞는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망각은 단기와 장기 모두 일어날 수 있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전의 정보를 더 많이 잃어버리는 거 쇠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뭐 쇠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망각은 적절한 인출 단서가 없거나 유사한 기억 내용이 간섭, 우리가 그래서 순행 간섭, 역행 간섭 얘기했었죠. 해서 나타날 수 있다. 네, 1, 2, 3번은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네, 2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스팅거의 연구예요. 그렇죠? 페스팅거의 연구에 의하면 피험자들이 적은 돈 혹은 많은 돈을 받고 어떤 일이 지루한 일인데 그 지루한 일을 재밌었다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였을 때 후에 그 일에 대한 태도의 결과가 뭐냐, 옳은 게 뭐냐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를 읽었더니 먼저 떠오르는 게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배웠고 우리가 한번 알고 있는 연구죠. 페스팅거에 대한 연구, 태도와 행동에 대한 이야기. 이 문제를 딱 들으시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셔야 되고 인지부조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회심리학에서 우리가 인지부조화 이론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아, 그 얘기구나 라고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태도의 결과 어떻게 됐었죠? 1번, 적은 돈을 받은 사람은 실제로 그 일이 재밌었다고 생각한다. 적은 돈을 받은 사람은 실제로 그 일이 재밌었다고 생각한다. 2번, 많은 돈을 받은 사람은 실제로 그 일이 재밌었다고 생각한다. 3번, 적은 돈을 받은 사람이나
많은 돈을 받은 사람 모두 실제로 그 일이 재밌었다고 생각한다. 적은 돈을 받은 사람이나 많은 돈을 받은 사람 모두 그 일이 지루하다고 생각한다. 3번과 4번은 아니에요. 그렇죠? 둘의 반응이 같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돈의 양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실제로 그 일이 재밌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적은 돈이었을까요? 많은 돈이었을까요? 네, 정답은 적은 돈이었습니다. 실제 이 연구는 1불과 20불이었나요? 네, 20불이었어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지루한 일을 경험했어요. 근데 이 지루한 일을 해놓고 밖에서 대기하는 사람들한테 엄청 재미난 일을 했다? 라고 얘기하는, 그건 뭐죠?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하는 대가로 어떤 집단은 1불을 받았고 어떤 집단은 20불을 받았어요. 20불이라는 것은 1불에 비해서 굉장한 만족할 만한 강화물이 될 수 있어요. 아, 내가 20불 정도는 받았으니까 내가 거짓말 할 수 있어. 사실은 그 일이 굉장히 지루했지만 20불을 받아서 내가 거짓말을 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만 1불을 받은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대가로 1불은 너무 시원찮은 거예요. 적은 돈이니까요. 거짓말하는 대가로 적은 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경향이 있다? 어떤 내가 행동과 태도를 일치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실은 행동은 한번 했으면 변화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어떤 것을 변화시킨다? 태도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내가 한 이 거짓말에 대한 행동을 타당화, 그 태도와 같이 맞추기 위해서 실은 재밌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정답은 1번. 적은 돈을 받은 사람은 실제로 그 일이 재밌었다고 생각한다가 정답입니다. 테스팅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인지부조화 이론 한 번 더 이야기하고 넘어가죠.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나의 태도랑 행동이 불일치하면 불쾌감을 경험하게 되고요.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조화로운 상태로 회복하려는 동기를 생겨요. 그런데 주로 태도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행동을 변화시키기에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태도를 내가 행동과 맞도록 변화하면서 이 부조화를 감소하려고 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실험이 앞서 문제에 나왔던 그 실험이죠. 지루한 일을 하고서는 거짓말하는 대가로 1불을 받냐 20불을 받냐. 20불을 받은 사람들은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인지부조화를 덜 느낀다는 거야. 그렇지만 적은 돈을 받은 사람들은 인지부조화를 많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실은 인지부조화 이론은 내 행동을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합리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인지부조화 감소 과정이 곧 행동을 합리화하는 과정이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든 예로 또 하나 종말론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실제로 종말론에 빠진 신자가 종말의 시기가 왔는데 실제로 종말이 오지 않았어요. 10월 며칠에 종말이 올 거야 라고 막 믿었는데 정작 그날 자기가 믿는 신이 오지 않았어. 이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았어. 라고 한다면 우리 같은 생각으로는 그러면 그 종교가 이상하다는 거 알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오히려 더 독실한 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인지 부조화를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태도를 계속 바꾼다라는 거죠.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예요. 성격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성격이론이네요. 석경심리에서 우리가 함께 배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형론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요. 아들러, 행동주의, 로저스, 인간중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틀린 것을 찾는 겁니다. 유형론이 비연속적 범주에 의해서 성격 특징들을 기술하는 데 비해 비연속적 범주. 특성론은요, 연속적인 속성으로 성격 특징을 파악하고 기술한다. 연속과 비연속에 대한 이야기를 했네요. 두 번째, 아들러 이론에서는 열등감, 보상, 우월성 추구가 핵심적 개념이다. 세 번째, 행동주의적 성격 이론에 따르면 성격은 개인이 타고났거나
타고났대요. 그리고 상당히 지속적인 속성이며 학습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4번, 로저스가 묘사한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은 경험에 대한 개방, 자신에 대한 신뢰, 내적 평가, 성장 의지를 가진 사람이다. 네. 우리가 틀린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맞는 얘기 같은 것들은 넘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확실히 틀린 게 있는 문제를 답을 선택하셔야 되겠죠.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유형론은요, 범주에 있는 거고, 특성론은 어떤 특질들. 그런데 그것들이 비연속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특성은 영속적인 속성. 성격 특징을 파악하고 기술하는 거 맞아요. 아들러도 열등감 보상, 우월성 초과가 핵심적인 개념이고요. 3번은 뭐가 틀렸냐면 행동주의적 성격 이론에서는 행동주의자들의 대표적인 가설이 뭐냐면 사람들은 빈백지 상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학습을 강조하기 때문에 타고난 경향성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개인이 타고났거나 상당한 지속적 속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겠죠. 3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이제 연구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담 연구법에 대한 이야기고요. 표집 방법 중에 표집 방법이 또 나왔네요. 그렇죠? 그 모집단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표본 집단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표집 방법 중에 확률 표집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건 뭐냐? 1번 단순 무선 표집, 랜덤 샘플링인데 심플링, 단순 무선 표집이죠. 그래서 무선 표집이랑은 다른 얘기예요. 네. 체계적 표집, 군집 표집, 대리적 표집입니다. 네. 우리가 표집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정답은 4번이에요. 대리적 표집. 나머지 3개는 확률 표집 방법에 속합니다. 확률 표집 방법은 뭐냐면 좀 더 모집단에 가까운 사람을 표집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네. 내가 연구하는 대상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해 라고 한다면 그 특성에 더 부합하는 사람들을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 표집 방법은 좀 더 모집단에 가까운 사람을 표집하기 위해서 만든 방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체계적 표집, 군집 표집 이런 것들 다 뭐냐면요. 내가 사실은 필요한 연구에 필요한 집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단 안에 집단을 선정하고 체계적 표집은 이 집단에서 랜덤으로, 이 집단에서 랜덤으로, 이 집단에서 랜덤으로 표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 의도가 들어가기는 하죠. 기본적인 방식은 무선적으로 이제 뽑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기는 하는 거예요. 집단 가운데. 군집이 뭐냐면 내가 이번에 연구하는 거 어떤 학교의 어떤 학급 그 군집 안에서 내가 표집을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이제 그건 군집 표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 표집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리적 표집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이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프로이드에 의하면 또 우리가 아까 봤던 얘기가 나오네요. 거세 불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프로이드에 따르면 거세 불안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성격의 요소, 네, 우리 지난 강의였나요? 그래서 남근기, 프로이드 남근기에 대한 얘기를 했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거세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것이 형성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초자합니다. 네, 삼각관계. 우리가 사실은 그전의 아이들은 엄마와 나, 이자 관계만 있었어요.
구강기, 학문기였을 때는 엄마랑 나를 만족을 해주는 엄마만 있으면 사실은 됐어요. 그런데 어라 아빠도 있네 라고 하면서 비로소 삼각관계가 형성되는 시기가 언제죠? 남근기예요. 네. 이 삼각관계가 시작이 되면서 여기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랑의 대상이 실은 상대 성인, 이게 남자아이였을 때요. 상대 성인 엄마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아빠에게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거세 불안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안에 이 거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하는 행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빠의 행동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보면서 사회적인 성역할도 습득하게 되고 그리고 아빠를 모델링하게 되는 부분들이 여기서 설명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갖게 되는 것이 초자아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초자아다. 그래서 지금 반복해서 프로이드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 게 남근기, 거세불안,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다 그 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조금 더 공부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필요하시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6번입니다. 처벌의 효과적인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네요. 네, 처벌과 관련된 얘기 또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처벌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처벌은 반응 이후 시간을 두고 주는 게 효과적이다. 아이고, 1번부터 틀렸네요. 예, 가장 중요하죠. 강화나 처벌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성입니다. 바로 그 반응이 나온 바로. 시간을 두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아요. 너 어저께 이렇게 했지?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1번이 틀렸어요. 2번 볼까요? 반응이 나올 때마다 매번 처벌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렇죠. 어떨 때는 처벌하고 어떨 때는 안 하고 일관적이지 않잖아요. 처음부터 아주 강한 강도의 처벌을 주는 것 효과적일까요? 네,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처벌의 원칙을 얘기했을 때 적절한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점진적으로 강도를 늘려가는 것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가 익숙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처벌이 별로 처벌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강한 강도의 처벌을 주는 것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벌 행동에 대해서 대안적 행동이 있을 때 효과적입니다. 처벌 행동,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 말고 대안적인 행동을 줘야 된다는 거죠. 차라리 이 행동을 해야 해 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효과적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네, 그래서 처벌의 원칙 우리가 실은 조작적 조건 형성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바람직한 행동을 중단시킬 수 있을 만큼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리고 일관성 있고 간결하고 즉시 그리고 부작용 고려해야 되고요. 반복적인 처벌에 효과가 없을 때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실은 강화와 처벌 중에서 처벌이 굉장히 어렵고 많은 연구 중에 처벌의 효과가 그리 높지 않다. 그래서 혼내는 것이 행동 수정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되더라 라는 연구가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벌을 하려면 조금 더 규칙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7번입니다. 로저스의 성격 이론에서 심리적 적응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가정한 것은 무엇일까요? 로저스. 인본주의 성격 심리에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에고 스트렝스, 자아 강도. 두 번째, 셀프, 자기. 세 번째, 자아 이상. 네 번째, 인식입니다. 네,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로저스는요, 셀프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전체적인 자기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로저스의 인간 중심 이론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개념, 전체의 나야
자기와 자기 개념이다. 그래서 개인이 나 자신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뭐죠? 지속적인 체계적 인식을 의미한다. 그래서 셀프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얘기를 좀 기억하신다면 이 문제 푸시는 것에는 조금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8번입니다. 성격 심리학의 주요한 모델인 성격 오요인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네. 오요인에 대한 개인차에서 유전적 요인은 찾아볼 수 없다. 즉 옳은 것 찾는 거죠. 네. 성실성 점수가 높은 사람의 경우에 행동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것을 돕는 전두엽의 면적이 더 큰 경향이 있더라. 3번, 뇌의 연결성은 오요인 특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금 계속 뇌, 유전적 요인 이런 얘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4번, 정서적 불안정성의 신경증은 일생 동안 계속해서 증가하고 성실성, 우호, 개방성, 외향성은 감소한다. 네, 잘 모르는 것은 넘기셔도 되고요. 네, 옳은 것 몇 번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실제로 오요인 이론은 성격 이론에서 후반에 많은 학자들한테 공통적으로 나왔던 얘기들을 묶어서 5개의 요인으로 나누는 건데 이 오요인은 나중에 뇌의 연구와도 연결이 되는 것으로 많이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전적인 요인은 찾아볼 수 없다는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 뇌의 연결성, 뇌의 연결성은 오요인 특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그렇게 연결해서 연구를 했고 연구의 결과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답이 2번이에요. 실은 성실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조절에 대한 이야기죠.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조절을 한다거나 계획을 세운다거나 그래서 성취 욕구가 높은 사람들이 성실성이 높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성실성이 높은 사람은 행동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거 어디죠? 전두엽이죠. 그래서 전두엽 면적이 더 큰 경향이 있더라. 실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뇌와 성격을 연결해서 보려고 하는 연구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온 건데요.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9번입니다. 9번도 보시면 신뢰도, 검사의 신뢰도에 대한 이야기네요. 우리가 연구법에서 이야기했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정 검사에 대한 반복 노출로 인해서 발생하는 연습 효과 를 줄이기 위해 이 검사랑 비슷한 것을 재는 다른 검사를 이용해서 특정하는 검사의 신뢰도는 이라고 했습니다. 신뢰도에 대한 얘기네요. 그렇죠? 우리가 신뢰도는 반분 신뢰도, 동형 검사 신뢰도, 검사 재검사 신뢰도 3개에 대해서 공부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반복 노출로 인해서 연습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했던 검사의 신뢰도 뭐였죠?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실은 검사, 재검사 검사를 하고 또 그 검사를 해서 신뢰도 상관을 보는 건데 검사하고 또 그 검사를 하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연습 효과가 생긴다. 그래서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 검사랑 동형 검사로 신뢰도를 잰다라고 했던 게 2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같은 검사를 2번 실시하고 2번 검사 결과의 상관 개수 그래가지고 상관이 높으면 신뢰도가 높다라고 파악하는 거였죠. 동형 검사,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첫 번째 검사랑 호환되는 동형 형태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연습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반분 신뢰도는 검사 항목을 임의로 나눠서 절반의 점수들을 상관시키는 게 반분 신뢰도였습니다. 네. 자, 마지막입니다. 다음 설명이 나타내는 게 뭐냐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거 학습 심리학인 것 같아요. 그쵸? 우리는 교통사고나 범칙금을 예방하기 위해서 빨간 신호등에서 정지하는 것을 학습한다. 이거 지금 혐오 자급이죠.
우리가 싫어하는 거잖아요. 돈 내는 거 싫잖아요. 그렇죠? 사고도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즐거워서 그 행동을 더 하는 게 아니라 혐오적 자극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3번 도피학습입니다. 네. 도피랑 회피가 조금 비슷해 보이는데요. 먼저 우리가 도피학습을 학습한 이후에 나타나는 게 회피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혐오 자극을 피하려고, 혐오 자극을 피하는 학습을 한다. 이제 이게 이 설명에 맞는 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 이어서 11번 문제에서 20번 문제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